언니와 동생을 다 같이 아는 사람일 수 있겠다. 죽은 이후에 사후에도 공격할 수 있겠다. 대단히 심각한 형태의 원한과 관련됐다. 2012년 7월 20일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 울산 중구에 있는 어느 상가 2층 집에서 새벽에 정적을 뚫고 여자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언니 장씨도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집안에서 들린 듯한 소리. 언니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동생이 자고 있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거실에 있는 침대 밑에 누워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 채 일단 전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하던 언니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119에 신고하고 있던 언니가 누군가에게 공격당한 상황. 119 신고센터의 녹취록에는 당시 참혹했던 상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구급대는 경찰과 함께 사건 현장에 급히 출동했습니다. 출동했을 때 이미 두 분 사망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거실에 있는 침대 밑에서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엎드려서 사망해 있었고요. 주변하고 침대 위에 다량의 혈흔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 분은 안방에서 천장을 보고 누워서 사망해 계셨는데 장의 일부가 좀 복부 바깥쪽으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시신의 상태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엎드려 사망한 동생은 오른쪽 목 측면에 길이 2.7cm, 깊이 6cm의 자창이 있었고 오른쪽 쇄골에도 자창이 있었는데 모양이 기역자였습니다. 각각 길이는 2.7cm에 1.7cm로 깊이는 9cm나 됐습니다. 동생의 사이는 오른쪽 추골 동맥 절단, 양손과 정강이에 절창이 있었고 우측 팔 윗부분에 방어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안방에서 바로 누운 채 사망한 언니는 상흔이 더 처참했습니다. 가슴, 중앙과 아래, 왼쪽 배, 옆구리, 왼쪽 목 아래, 왼쪽 손등 등에 12군데 자창이 있었고 몸 왼쪽 여러 부위에 여러 개의 절창이 있었습니다. 복부의 자창으로 장기의 일부가 밖으로 나온 상태였고 사이는 경동맥 절단 자창 및 심장 자창이었습니다. 왜 자매는 이런 잔혹한 공격을 받고 사망해야 했던 걸까? 그날 밤 자매의 집에 침입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범인, 그를 잡기 위한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12년 울산 중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상가 건물 2층 집에서 자매가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됐었는데요. 먼저 집안에서 살해가 됐고요.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하는 소리가 좀 녹음이 됐고 위치가 또 다릅니다. 정황상은 발견하고 전화를 하는 것 같은데 시신의 위치는 또 안방에 언니의 시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좀 상황을 추정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팩트는 119에 신고한 거고 네. 그때는 언니는 전화를 했으니까 공격을 안 받은 상태고 동생은 심각한 어떤 공격을 당한 상태인데 그때는 지금 얘기한 건 아마 거실이었을 거예요. 거실에 동생이 네. 있었고 당연히 나와서 확인하고 그때 이제 누군가가 혹은 누군가들이 공격을 했겠죠. 근데 발견된 거는 실제로 이제 이 언니분은 방이란 말이에요. 네. 안방에 누운 채 누웠는데 12군데의 자창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여기 거실에서 1차 공격을 당하고 무엇인가 도망가다가 안방에서 절명한 상태였는지 지금 이 언니는 방언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화하고 있다가 갑자기 비명이 기습을 들렸어요. 당했기 때문에 네. 방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기습을 당했는데 그러면 혹시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안방에 쓰러져 있는 언니를 거기서 공격을 더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이후에 사후에도 공격할 수 있었겠다. 지금 보는 거 보면은 네. 그러면 이게 조금 대단히 심각한 형태의 원한과 관련됐다. 근데 동생한테는 쇄골 쪽하고 추골, 그러니까 절명할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언이 있어요. 그럼 방언이 있다는 것은 뭔가 맞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뭔가 막았다는 거잖아요. 정면으로. 그러면 그것은 일정 정도 침입한 상태에서 기습을 한 건 아니다. 네. 동생은. 네. 그런데 절명시킨 상태인데 기역자 형태라고 보면 아마 이게 찌른 상태에서 약간 좀 이렇게 돌린 상태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 뒤에 양손과 정강이의 절창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를 이렇게 돌리고 뺀 상태에서 다른 형태의 양손과 정강이의 다른 공격을 하게 됐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주 공격 대상은 동생이고 네. 언니는 아마도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네. 순서도 사실은 이제 동생이 공격을 당한 걸 듣고 새벽 3시에 비명소리 들렸고 주택에 언니가 나와서 신고를 한 시간이 찍혀 있고요. 119에. 그러니까 그런 네. 형태의 감정선과 공격선이 아마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집에 자매가 있는 집에 새벽 3시에 들어가서 범행을 벌였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격 부위나 공격하는 어떤 그런 부위에 대한 목적이 드러날 텐데 뭐 금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배제가 되고 성도 배제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인 그렇죠. 거죠. 이거는 성공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 수단으로서만 지금 공격 행위가 유효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전화를 119 신고를 하면은 범인이 청각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신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될 텐데 그 와중에 이제 했다는 거 어쨌든 뭐 자기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 간접적이나마 노출이 될 텐데 이 상황이 조금 일반적이지 않아서 신고하고 있는데 공격하는 상황이요. 동생을 공격하고 먼저 공격했다고 하는 것은 동생이 거실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베란다 창문 밑에 있는 침대.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실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공격을 하고 만약에 이 언니까지 죽일 생각이었으면 여기서 먼저 공격을 한 후에 언니 방으로 이동을 했겠죠.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숨어 있었다. 그러면 언니를 죽이려고 했을까? 아니면은 뭔가 다른 어떤 행위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을까? 이게 지금 걸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애매하게 뜬다. 그렇죠. 애매하게 돼갖고 네. 주 공격은 동생이 맞는데 그러면 언니는 왜 죽였을까? 그것도 심각한 자창이 일어나게. 그러면 언니와 동생을 다 같이 아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렇게 둘 다의 감정이 있는. 그렇죠. 둘 다의 감정이 있는 것. 처음에는 동생만 죽이고 가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언니도 있었다. 이렇게 하면 이건 가능한 거죠. 경찰은 먼저 주변의 CCTV를 확인해서 범인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상가 밀집 지역으로 다행히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CCTV에는 이 잔혹한 범행의 범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벽 3시 10분경 검은색 모자를 쓰고 검은색 옷을 위아래 입은 남자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상가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갔다가 약 1분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약 1분이 지난 3시 12분경 남자는 다시 건물의 옆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은 건물에 가스 배관과 베란다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이후 3분 20초가 지난 3시 15분경 남자가 들어갔던 건물 옆 골목에서 손에 식칼을 들고 헐레벌떡 뛰쳐나오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쓰고 있던 모자도 없이 얼굴을 훤히 드러낸 채 급하게 현장을 빠져나간 범인. 그런데 범행 현장에서도 뛰어서 도주했던 남자가 34초 후 다시 건물 쪽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갈 때와 다른 모습으로 당당하고 정확한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서 건물의 가스배관 쪽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CCTV에 찍힌 남자의 얼굴을 보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약 4년 전인 2008년 부모님이 운영하고 있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23살의 김 씨였습니다. 김 씨는 호프집에서 약 5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이후부터 사건 발생 전까지 약 3년 반 동안 한 달에 2-3번은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일손을 거들어줘서 기름값 보태라고 돈 주기도 했었어요. 딸이랑 나이가 비슷해서 잘해줬는데 이런 일을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김 씨는 사건 당일 본인 소유의 검은색 승용차를 사건 현장으로 몰고 왔다가 범행 후 다시 승용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김 씨가 자네 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매 중 언니를 좋아했던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뒤 사건 현장 주변의 CCTV와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김 씨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은 곧바로 사건 근처와 김 씨의 거주지 근처의 약 400여 군데를 수색하고 도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김 씨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약 2시간 뒤인 새벽 5시 10분경 김 씨는 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경엔 경기도 여주의 어느 주유소에서 또 한 번 기름을 채운 뒤
다음날 정오쯤에는 경부고속도로 칠곡 하행휴게소에서 그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휴게소에서 또 주유를 하고 과자 4개, 아이스크림 3개, 음료수 5개와 담배 2갑을 구입했습니다. 김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에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휴게소에서 역시 주유를 하고 부산 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장의 한 편의점 CCTV에 찍힌 김씨는 1.5리터의 물과 이온 음료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기장의 한 기술대학교로 향한 김씨. 올해 다닌 건 아니고요. 재작년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 상황을 잘 알죠. 아무래도 학교가 산 밑에 있다 보니까 도망 오면 괜찮겠다 싶어서 여기로 왔겠죠. 김씨는 학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차량 내부에서는 신분증과 신용카드 그리고 휴대전화까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소지품을 모두 차에 두고 사라진 것으로 보아 자살을 기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한날 한시에 자매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김씨가 또다시 사라져버렸습니다. 네, CCTV를 통해서 신원 확인은 됐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이제 안면이 있는 부모님이 일하던 가게에서 5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틈틈이 이제 도와줬던 고마운 사람이었다. 언니를 좋아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경찰은 당시 좀 파악을 했었고요. 이제 언니가 이제 12차례의 그 칼에 의한 공격이 있었던 것하고 혹시 이 사람의 관계, 그다음 부모님이 일하는 호프집에서 일했다. 가족하고 알고 있다. 뭐 관계성이 있을까요? 주요 공격은 동생을 죽이는 거였는데 처음이에요. 예, 첫 예. 공격이. 지금 이 상황으로는 나왔어요. 네.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요. 나왔죠. 집에. 네. 근데 나왔다가 다시 또 34초 후에 다시 들어갔어요. 네. 다시 돌아간 이유가 이제 그러면 뭔가 느꼈을 수도 있겠다. 뭐냐면 자기가 나왔는데 그대로 놔두면 또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시 들어가서 살해를 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럼 이것은 소위 말하는 데이트 폭력 아니면 이별 범죄 쪽이 가깝겠다. 네. 즉 말하자면 자기가 언니와 약간 뭐 사귀었던 아니면 뭐 좋아했던 그런데 그걸 당연히 동생은 반대했을 수 있고 그러면 동생이 주요한 타깃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중간에 이제 모자를 쓰고 들어갔다가 심지어 이제 모자까지 잃어버린 모습이 얼굴이 다 찍혀 있었다. 그리고 CCTV 사실은 이제 집을 알고 있다면은 주변의 CCTV도 사실 한 번쯤은 둘러봤을 법한데 그렇죠. 신분을 가릴 어떤 행동을 안 했다는 게 사실 이제 뒤에 이제 한 대학교 기술대학교 밑에 차 안에다가 본인의 신분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다 두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후 끝이 그러니까 뒤가 없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능성이 그 연결이 혹시 될까요? 신분증을 놔두고 가는 건 그때 생각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신분증을 놔두고 자살을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있는데 차 번호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신분을 모르겠어요? 네. 자기 저 행적을 차라리 차를 불태우면 몰라도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딱히 자기 신분을 해서 아주 뭐 영리하게 도망가는 것도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출하고 다니는 그렇죠. 네. 울산에서 여주 왔다가 여주에서 다시 칠곡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간 거예요. 우왕좌왕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네. 뭘 딱히 생각하고 도망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도저히 계획성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살인의 계획성은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카를 준비했다고 보고 또 뭐 출입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살인의 계획성은 존재하지만 도지 계획성은 지금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김 씨가 차를 주차한 기술대학교 뒤편으로 약 457m 한박산이 있고요. 비슷한 높이로 옆에 천마산이 있었고 경찰이 이제 수색을 했지만 바로 찾지는 못했고요. 김 씨 주변인 탐문한 결과 범행 전에 김 씨가 자살하겠다라는 말을 수차례 했었고 인터넷으로 자살 그리고 일본의 자살 숲으로 유명한 주카이 숲을 마지막으로 여러 차례 검색한 걸로 더 이상 검색 기록은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인의 신분을 굳이 막 이렇게 가리려고 애쓰지 않았던 동선상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얼굴 노출이나 이런 것하고 마지막에 이제 차에 어떤 그런 걸 다 핸드폰까지 두고 간 부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극단적으로 내가 살해한 이후에 생을 마감하겠다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그렇죠.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 네. 딱 했는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이 범행의 완결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폭발은 존재하지만 네. 뭔가 계획적으로 뭘 하고 이러는 사람은 이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중간에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거 다 먹어요. 음료수 먹고 과자 먹고 그러니까요. 담배 피고 뭐. 그걸로 봐서는 상당히 그 어떤 삶에 있어서 완결성은 부족한. 근데 폭발적인 분노가 있는 네. 이런 사람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네. 범행 4일째 아무리 수색을 해도 김 씨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경찰은 김 씨를 공개 수배합니다. 이로써 김 씨의 얼굴과 이름이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27살 김 씨의 사진이 담긴 공개 수배 전단을 각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자매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의 이름은 김홍일. 피해자 자매의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까지 나서 부산 지역을 돌며 전단을 배포했습니다. 울산과 부산 지역 경찰관 약 1,800여 명이 동원돼 부산 지역 숙박업소, 폐가, 재개발 지역 및 공사 현장, 편의점 오락실 등을 수색했고 한박산, 천마상 등 약 2차례를 더 수색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과 탐문에도 한 달이 지나도록 김홍일의 흔적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자살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부산 기장군 일대 저수지 3곳을 수중 수색했지만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온 부산이 모두 김홍일을 쫓고 있던 상황. 그렇게 시간이 흘러 사건이 발생한 지 55일째가 되던 9월 13일 기장군 정관읍에 살고 있던 75세의 주민이 한박산으로 버섯을 따러 갔다가 수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지버섯 따려고 여기 산을 이때 다니고 있었어. 딱 여기 올라오니까 마대자루 안에 사람이 누워있더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려고 차 봤는데 움직이는 거야. 누구요? 하니까 노숙자라고 하더라고. 내가 얼굴 보려고 마대를 당기는데 절대 안 보여줘. 쌓여있던 몇 개의 마대자루 안에 한 남성이 누워있었던 겁니다. 자신을 노숙자라고 밝힌 남성은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민은 산 밑으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미 자매의 살인사건을 알고 있던 주민이 그를 김홍일로 의심했던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일대를 수색했고 약 5시간의 수색 끝에 근처 마을에 숨어있던 김홍일을 체포했습니다. 마대 속의 노숙자가 바로 김홍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검은색 등산복 차림에 많이 마른 상태였고 수염과 머리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검거를 할 당시에 몸부림치고 이럴 상황 체력적으로 많이 소비가 돼가지고 자기가 김홍일이라고 인정을 바로 하고 잡히고 나니까 뭐 불가분하다 이런 말이었어요. 체포된 그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지금 심정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잡히고 나니까 아까 홀가분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같던데. 김홍일은 기자의 질문에 의미를 알 수 없는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에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값 받으러 왔습니다. 김홍일은 자매를 왜 살해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울산에서 자매를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의 이름은 김홍일입니다. 이 자살했을 것으로 보고 저수지까지 수색을 하고 인근 부대 인근 산도 다 수색을 했지만 결국은 이제 마대 속에서 노숙을 하다가 발견이 됐습니다. 본인은 이제 앞에서 얘기에 따르면은 자살 검색도 하고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도 놓고 가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결국은 삶을 이어가고 있었네요. 이게 본인이 어떤 판단을 못하고 그냥 방치한 상태로 노숙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죽을 용기도 없었고 뭔가 닥치면 뭔가를 하는 그런 스타일 같은데 그것도 완전하게 못하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처음에는 아무래도 자살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도 못하고 돌아다니기만 한 것 같아요.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못한 거죠. 네. 계획적 도주도 못한 거고 계획적 자살도 못한 거고 네. 그냥 여기서 그냥 쓰러져 있던 거를 찾은 거죠. 잡히고 나니까 홀가분하다. 결국은 이제 본인이 선택을 못했는데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선택을 해준 거죠. 예.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늘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체포되기 전날 식당으로 내려와서 자수를 하려고 했지만 포기했다. 늘 이제 체포된 다음에 자수를 하려고 했다는 말은 늘상 나오는 것 같은데 본인의 이 워딩은 어떻게 보실까요? 처음에 잡힐 때 자수하려고 그랬다. 그 얘기는 지금 없잖아요. 네. 근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건 그건 사실 자기 유리하게 이미 자기 생각이 정리한 다음에 이제 체포된 후에
얘기하다 보니까 자수연락했다. 네. 이건 뭐 크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건. 당시 회자가 됐던 부분은 기자의 질문에 웃는 장면이 나와서 당시에 이게 보도가 되면서 좀 도대체 저 의미가 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거든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봐도 되게 한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사람을 비웃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표현 같아요.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도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 나중에 재판하고 형량하고 관계 있을 것 같은데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될 건 그래요.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할 때 이게 물어보는 게 우발적으로 사냐 계획적으로 사냐 이렇게 뭐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사실은. 네. 근데 그렇게 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당연히 본인은 우발적으로 했다 그러죠. 그럼 너 칼은 어떻게 했고 너 어떻게 침입했고 그거 이렇게 생각했다. 그럼 그게 계획적이야. 아 그렇군요. 근데 자기는 또 우발적으로 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의 주장이죠. 예. 김홍일은 도대체 왜 자매를 살해한 것인지, 자매 중 큰딸과 김홍일의 관계, 그리고 김홍일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7월) 자매 부모님의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김홍일. 그는 그곳에서 자매를 알게 됐고 친하게 지내며 언니인 전 씨를 짝사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경부터 전 씨와 정식으로 사귀는 사이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8일 전까지 약 3년간을 교제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사귀는 동안 김 씨의 집착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그는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자친구를 만났고 문자, 전화 목록에도 주로 전 씨에게 연락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김홍일은 전 씨의 생활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가면 몇 시, 몇 분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말다툼을 했는데 김홍일이 말을 엄청 세게 밀었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젠 안 만나겠다. 그렇게 된 거죠. 사건 약 8일 전인 7월 12일 전 씨는 김홍일에게 헤어지자며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전 씨 문자 내용 중 일부입니다. 요새 백화점 근무 시간도 그렇고 일 때문에 나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 아무래도 더 이상 우리 만나기 힘들 것 같아. 김홍일의 성격을 알았던 탓인지 전 씨는 그의 집착이 아닌 다른 이유를 대면서 이별을 고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계속 연락을 해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사건 발생 5일 전인 7월 15일 김홍일은 전 씨의 집을 찾아가 약 1시간 동안 그녀와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시 만나자고 애원했지만 전 씨는 매몰차게 거절하면서 모욕적인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X가 욕설 섞인 말투로 나도 이제 나이가 찼고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은 서로 좋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고 가족 대 가족이 하는 것이다. 너는 부모님도 이혼했고 집에 돈도 없어서 결혼은 힘들겠다 하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홍일은 당시에 자존심이 상해 이별을 받아들였지만 집에 와서 생각하면 할수록 그 모욕적인 말과 행동, 표정 등이 생각나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로부터 조종을 받는 것처럼 주방용 칼을 파는 곳을 검색했고 이후 칼을 구입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칼을 구입한 이유도 살해 목적이 아니라 위협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언니인 전 씨를 살해하게 된 동기가 이별하면서 전 씨가 뱉은 모욕적인 말과 행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 상황이 전혀 달랐습니다. 범행 이틀 전인 7월 18일 김홍일과 피해자 전 씨의 문자 내용입니다. 나 사실 서울 안 갔어. 이렇게라도 널 보려고 거짓말한 거야. 난 네가 거짓말한 거 화가 많이 나. 미안한데 내 마음 변함없어. 너가 안 만나주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거야. 한 번 더 기회 주면 안 돼? 진짜 이유가 궁금해. 도대체 뭐 때문에? 확실한 이유만 듣고 끝내자. 그냥 내 상황이 그렇고 혼자 있는 게 맞다고 생각돼서. 이런 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예쁜 애기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아. 김홍일은 전 씨가 헤어지면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고 김홍일은 이별의 이유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김홍일은 이 동생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 처음 경찰 진술할 때는 침입한 자신을 보고 소리를 질러서 살해했다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동생이 평소 자기랑 언니가 만나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틀 전 동생과 또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은 김홍일이 야 니네 언니랑 헤어졌으니 내 번호 지워달라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동생은 왜?
연 끊으려고 라는 등 이 아쉬움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보냈다. 뭐 이렇게 평가가 있고요. 둘 사이도 평상시에는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였다. 동생도 뭐 이런 상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제 동기 주장을 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본인이 그러니까 일명 막 얘기한 것들이 나중에 다 확인해 보니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뭐 거짓말한 의도나 실제에 어땠을지 이걸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어쨌든 사귄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귄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방적인 것이 강한, 그러니까 집착이 강한.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삶과 생활이 있고 그 와중에 여자친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제 여자친구라고 하는 전 씨에 집착한 그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김홍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지고 뭔가 대단히 그 심리적으로 불안하다는 걸 느끼는 것은 이런 부분 같아요. 네. 사실 그게 맞는 거는 이제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여성의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당연히 그 남자의 경제력이라든가 아니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그러면 당연히 그런 거죠. 근데 이 김홍일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그냥 자기가 좋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애 같죠. 이 언니는 얘가 좀 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사실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네. 정리가 아니든 뭐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부분. 그래서 이제 정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김홍일은 자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에 자기 상황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더욱 왜 날 헤어지려고 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삶의 어떤 긴장도, 심리적인 상태의 현실 자각력이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집착을 하고 밀치고 이런 행동들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뭔가 상대방의 미묘한 표정이나 뭐 식어가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관계가 이렇게 위태위태하다가 내가 뭐 그런 게 촉발이 돼서 했구나라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을 할 텐데 전혀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장애는 아닌데 네. 다른 이유 때문에 주변 상황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의 어떤 인지력을 여자친구가 이해 못하니까 폭력이 나가게 되고 그 폭력이 나가니까 여자친구 더더욱 헤어지려고 하고 이게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을 처음에는 그래 잘 살아라라고 한 다음에 8일 뒤에 침입을 해서 동생과 당사자까지 모두 살해한 범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헤어져. 그래 좋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 얘기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왜 지금 헤어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강렬한 화를 안 내고 8일 동안 이제 뭔가 검색도 하고 이런 모습 이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뭔가 계획을 그 8일 동안 뭐 마음 정리 뭐 이런 걸 했다는 건가요? 마음 정리가 아니라 네. 자기가 자기 상황을 이해를 못하니까 네. 자기 방식대로 해석한 거예요. 네.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날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좀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칼을 들이밀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예. 준비 기간. 준비 기간이죠. 네. 폭력의 준비 기간이죠. 네. 그러니까 생각하는 기준이 많이 다른 거고 동생 문제는 좀 애매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얘기한 게 평소에 그 자기랑 언니가 만나는 걸 반대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반대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했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보면은 사실 동생은 딱히 뭐 그런 감정이 없어요.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나서갖고 말린 것도 아니고 동생이 뭘 이렇게 자극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는 네. 자기 느낌으로는 저 애가 나를 일종의 뭔가 하고 있다고 하는 비난할 것 같은 느낌의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자기 판단을 계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홍일은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문자 메시지로 행복하게 잘 살라고 했지만 실은 칼을 품은 채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일은 범행 하루 전인 7월 19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채 아침부터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검색하며 범행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홍일은 불 붙는 기름,
주방용 칼 파는 곳, 울산 총구할 수 있는 곳 등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가 향한 곳은 성매매 업소였습니다. 김홍일은 두 군데의 불법 안마 시술소에 들러 성매매를 한 뒤 어느 마트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25,000원에 식칼 한 자루를 구입한 김홍일. 그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칼을 구입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범행 전날 밤 10시 54분경 전 씨에게 SNS 친구 추천에 뜬다 번호 좀 지워라 라는 메시지를 보낸 김홍일. 그로부터 약 4시간 뒤인 20일 새벽 3시경 김홍일은 승용차를 타고 전 씨 자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의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김홍일은 범행을 위해 칼을 품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건물 옆으로 향했고 곧 가스 배관을 타고 2층 자매의 집으로 침입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와 바로 창문 밑 침대에서 자고 있는 전 씨의 동생을 봤습니다. 김홍일은 당시 거실에 불이 켜져 있어 동생의 얼굴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베란다 앞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생 보고 홧김에 동생이니까 죽여야겠다는 마음 먹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동생의 목을 식칼로 이래 찔렀을 때 잠에서 깬 동생이 양손으로 칼을 들고 있던 팔을 잡으면서 오빠라고 불렀는데 아직 죽지 않았다는 생각에 목을 이래 더 찔렀습니다. 동생의 소리를 듣고 전 씨가 방 밖으로 뛰어나와 피를 흘리는 동생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홍일은 갑자기 나타난 전 씨 때문에 놀라 순간 2층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당시 베란다 밑에 주차되어 있던 어느 주민의 차량 위에 뛰어내린 김홍일. 그는 그 충격으로 왼쪽 팔목에 금이 갔고 안쪽 호주머니에 있던 식칼이 왼쪽 허벅지를 찔러 주변에 혈흔이 비산될 정도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친 몸을 이끌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죽이러 왔는데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2층으로 올라가 거실 선체 전화하고 있던 배를 칼로 찔렀고 그가 뒷걸음질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야 뒤로 넘어지니까 뒤따라 들어가서 넘어졌던 배를 입에 더 찔렀습니다. 범행 이후 김홍일은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내려와 약 30초간 쓰고 왔다가 잃어버린 모자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아 그대로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다니던 기장의 기술대학교 기숙사 주차장에 도착해 차를 주차하고 자살할 마음으로 근처 한박산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자동차 세척액과 차량 왁스 등을 섞어 마셨으나 죽지 않았고 이후 자동차로 돌아와 보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어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 50일가량 숨어 지내며 자살을 하기 위해 밧줄로 목을 매기도 하고 철탑 위에 올라가 뛰어내릴 생각도 하였으나 용기가 나지 않아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홍일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여러 번 바꿨습니다. 위 브리핑 내용은 김홍일이 가장 처음에 한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고요. 그게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이런 애들은 진술을 많이 바꿉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피하려고 많이 회피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데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동생의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온 거잖아요. 이 언니 동생이기 때문에 죽여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냥 찔렀다는 거예요. 그게 설명이 되나요? 이별 범죄 같은 경우는 네.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가족을 주한다. 아무리 그 사람과 잘 지냈고 그 사람도 가족도 잘 지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이 목표한 것 외에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 행위는 어떻게 되냐? 동생을 죽이는 걸로만 찔렀잖아요. 네. 근데 언니는 감정 섞인 게 찔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 자체로 봤을 때는 이 감정선에서 약간 그냥 죽이는 걸로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먼저 베란다에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거는 변명 같아요. 그게 아니라 동생도 죽일 생각이 있었고 지금 저항을 했단 말이에요. 동생이. 네. 방어원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겁이 나서 했는데 또 언니도 있으니까 뛰어내렸다가 아차 싶어 다시 올라갔다. 이게 이 김홍일의 심리 상태랑 연결시키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홍일이는 우리가 말시키면 찌질한 인간이죠. 아주 찌질한 인간이어서 네. 죽이는 것조차도 그렇게 완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 의리움 품고 전 애인을 죽이러 그 집에 침입을 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을 먼저 감정이 일단 꽂혀 있는 그 사람을 먼저 공격을 할 것 같은데 동생 먼저 한 것도 사실 좀 이상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뭐 수행력이나 이제 뭐 판단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많이 일단 떨어지죠.
예. 많이 떨어져 갖고 어차피 둘 다 목적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언니를 동생을 봤을 때 네. 이 언니 생각도 나니까 죽이고 언니를 죽이려고 했는데 저항이 심해졌으니까 그냥 도망 나와 뛰어내린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앞에서 사건 설명을 할 때 네. 이상하잖아요. 네. 들어가 갖고 전화를 하는 문으로 나온 동안에 것도 아니에요. 네. 도망 나오다 2층 뛰어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동생만 목적해서 죽였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겠죠. 네. 그죠? 그게 아니라 근데 뛰어내린 거니까 자기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 한심한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저 김홍희가 어떤 종류의 범죄자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범행 후에 자살하려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그럴 의도는 뭐 조금 보이긴 네, 하나. 충분히 있었죠.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세척액도 마셔, 목을 매려고 해, 뛰어내리려고 해. 하려고 했으면 다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목을 매는데 안 죽어요. 왜냐하면은 목을 맬 생각이 있었지만 그걸 실행할 생각은 또 다른 거예요. 네. 김홍희는 항상 그게 떨어져 있어요. 사실 이게 이 사람이 저는 뭔가 이제 진행하는 것 중에 뭔가 푹 튀는 부분이 죽이기로 해놓고 성매매 업소에 들러서 성매매를 갑자기 그렇죠. 하나 네. 뚝 들어가 있어요. 음. 이거는 뭐예요? 얘는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뭐 성매매가 뭐 일상이니까 그냥 그렇게도 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사귀는 것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도 그렇게 그 저항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동생도 네. 보세요. 동생이 있으니까 죽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매매 내가 그 해왔다는 거니까 그냥 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언니는 아주 잔혹하게 죽이잖아요. 네. 12번이나 찔러갖고 그것도 심장을 바로 찔러서 죽이고 그걸 봤을 때는 매우 감정이 거의 없이 느껴지는 내 삶에 있어서는 그냥 되게 너무 얇은 감정이 얇은 그런 종류의 인간인 것 같아요. 뭐 이제 안에서 했던 말도 뭐 여기 잘 지냈고 막상 그 들어가니까 잘 지내고 있고 뭐 그한 20년 정도 살다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건 뭐 못한 것들이 있어서 좀 힘들다 하면서 웃었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뭐 이렇게 진지하게 이후의 삶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뭐 그렇죠. 네. 근데 얘가 말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거 얼마나 그 주변에 있는 범죄자들한테 잘 가르쳐 줬겠어요. 너 무기징역이어도 가석방, 너 성범죄가 없으니까 가석방 될 수 있다. 네. 실제로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법심이 어처구니 없어요. 네, 그 판결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요.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 내용과 별도로 사건을 심리하면서 느낀 소외도 판결문에 이렇게 밝혔는데요. 피고인은 자는 동생의 목을 2번 찔러 살해한 데다가 비명을 듣고 119에 구조 신고를 하고 있는 언니를 12회나 난자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으로서 과연 할 수 있는 짓인지 납득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의 가족들 면회 기록을 찬찬히 살펴보았지만 잔혹한 범행을 꾸짖거나 진심으로 참회하자는 내용은 보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만의 살 길을 추구하는 가족 이기주의의 모습만이 보여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이렇게 판결문에 좀 밝혔고요. 이 유가족들은 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판결은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고인이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화 개선의 가능성은 일체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감형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고요. 20년 뒤쯤이 지나면 가석방의 기회가 있는데 이제 12년 사건이니까요. 앞으로 한 10년 정도 뒤면은 김홍일에게 어떤 가석방이나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47쯤 됐겠죠. 그때쯤 되면은 네. 50 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는 것이 왜 감형이 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네. 1심에서 자백한 게 아니잖아요.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자백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백이 아니죠. 이게 법률가들이 생각하는 자백은 뭔가 좀 다른 거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뭐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게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하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죠? 아마 반성문을 써냈을 거예요. 네. 판사들은 그걸 보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겠죠. 근데 면회 기록을 보면은 아니잖아요.
예, 가족들한테 네. 하고 주고받은 대화는 어떻게 하면 형을 줄 수 있냐에 그러니까. 대해서 논의하는. 그러니까 그게 네. 무슨 후회고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심 판사는 뭘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자기네들이 봤을 때 교화 개선의 가능성이 없다는 뭐 그래 그건 저도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수사가 잘못됐나?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러니까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수사가 계속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지금 재구성하신 것이 이게 첫 번째 진술을 갔는데 사실 정확히는 이 진술이 아닐 거예요. 네. 여러 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사기관 애들은 수사한 경찰이나 그 검찰은 도대체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떤 걸로 봤는지가 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저기 판결문도 보고 그러는데 네. 제대로 김홍일을 파악 못한 것 같아요. 한날 진짜 1시에 진짜 사랑하는 자신의 딸 자식 둘을 한순간에 잃은 부모님 그리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두 자매의 명복을 빌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와 예를 아는 양반의 도시 안동. 야! 존나 싫어. 너나 잘해. 너나 바빠. 민속문화의 고장 안동에서 네네. 일사라가 인문 가치를 전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프로가 뭔지 아세요? 21세기 인문 가치 포럼을 찾아갑니다. 안동에서 만나요. 좀 약간 내려가면 100은 더 얹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지. 난 가서 이거 하려고 안동 가서. 다다다. 네네. 야 지금 파우처 깎였대. 훔쳐가지고.